러시아가 믿을 건 12억 중국뿐이다. 하지만 돌아온 건 협력이 아니라 중국판 기술 종속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면으로 자원 강패 러시아 숨통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 충격적인 발언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은 의리의 나라다. 100% 승인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원 강패 러시아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세계 최고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르 다넬로프라고 합니다. 러시아 전략분석 총국 북방위기 분석실에서 선임 고문을 맡고 있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느 정도 존경했어요. 싫어하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솔직히 이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유엔 총회장 실황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예상대로 거친 언사가 쏟아지겠거니 했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우리는 그린란드를 매입할 것이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있던 부국장 세르게이 볼코프가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린란드요? 덴마크 영토를 사겠다고요? 유엔 연단에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외교라는 건 체스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지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선택지는 최대한 열어두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의 영토를 공개적으로 탐내면서 스스로 외교적 퇴로를 막아버린 거죠. 더군다나 그린란드는 우리 러시아 외교 안보, 자원상으로도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죠. 그때 덴마크 외무장관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혹감을 넘어서 경멸에 가까운 눈빛이었어요. 유럽 대표 단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프랑스 대사는 대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볼코프 부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유럽발 외교 전문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넬로프, 독일 쪽 반응 봤나? 봤습니다. 공식 성명은 절제되어 있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난리가 났더군요. 그가 창가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우리가 손 안 대도 말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러시아는 나토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공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가 할 일을 미국이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관세 폭탄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프랑스산 와인의 40%, 독일 자동차의 50%, 유럽연합 전체를 상대로 한 무차별 관세 공격이었죠. 동맹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인상 압박까지 더해졌어요.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즉시 국내 총생산 대비 5%로 올려야 한다. 5%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2%에서 3%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5%를 내놓으라니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유럽 각국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독일 총리의 기자회견 표정, 프랑스 대통령의 트위터 침묵, 영국 외무장관의 애매한 발언들, 전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볼코프 부국장이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그때까지 한국은 제 분석 우선순위에서 높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뒤져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더군요.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처럼 분노하지도 일본처럼 굴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선택지도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어떤 외교적 카드도 소진하지 않은 상태다. 이것이 의도적인 전략인지 단순한 관망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강대국은 선택지를 제거합니다. 상대방의 것도 자기 자신의 것도.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은 나라가 선택지를 남겨두는 건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이 속도로 동맹을 밀어내면 과연 누가 남을까? 그리고 그때 가장 마지막에 호출되는 나라는 어디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시받던 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다는 게 과연 모욕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트럼프는 지금 미칠 지경일 겁니다. 자기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미국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솔직히 저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크렘린 내부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마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트럼프가 우리 편이라고.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담 속에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나토가 삐걱거리고 유럽이 분열하고 미국의 동맹 체제가 균열을 일으키는 모습. 우리가 수십 년간 꿈꿔왔던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축제에는 반드시 숙취가 따라옵니다. 며칠 전 북극 전략 대응 시뮬레이션 회의가 열렸습니다. 크렘린 본관 지하 3층에 있는 보안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북방위기 분석실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고 볼코프 부국장도 함께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에 대응하는 북극권 전략 재조정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로 초반에는 낙관론이 지배했어요. 미국이 덴마크와 충돌하면 나토 북부 방어선에 틈이 생긴다. 우리에게 기회다. 그런 분석들이 쏟아졌죠.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전략연구소의 나탈리아 페트로바 수석연구원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분석관인데 평소에도 회의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북극에서 뭘 하려면 중국 장비 없이 가능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페트로바 연구원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러시아 북극 함대의 주요 장비 목록이었습니다. 통신 시스템, 위성 항법 장치, 심지어 쇄빙선의 핵심 부품까지 중국산 또는 중국 기술 의존 품목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화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볼코프 부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페트로바,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 서방 제재 이후로 급격히 심해졌습니다. 2022년 이후 중국 의존도가 3배 이상 증가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불안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동맹이란 게 뭘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맹은 서로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관계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상대가 힘들 때 내가 돕는 거라고.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페트로바 연구원에게 따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보내준 분석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장비를 팔면서 기술 이전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마다 베이징의 승인이 필요했고 가격은 해마다 올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협력 조건에 정치적 요구가 슬그머니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 표결에서 중국 입장 지지,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축소 묵인, 북극 자원 개발 지분 확대.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종속이었어요. 볼코프 부국장이 어느 날 저녁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다넬로프, 자네도 느끼고 있지? 네, 중국이 동맹이 아니라 또 다른 압박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말입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쇠퇴를 축하하는 동안 정작 우리 목에는 다른 줄이 감기고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요. 한국도 동맹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고 중국은 경제 보복을 위협했어요. 사드 배치 이후로 양쪽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당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이 어느 쪽에도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면서도 동맹을 유지했고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줄타기라고 비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자율성을 지키고 있구나.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열어두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한쪽에 종속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해내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 심층 분석 필요. 중견국이 강대국 압력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는 메커니즘 연구. 볼코프 부국장이 그걸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뭘 배운다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진지했어요. 우리 러시아는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외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지금,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동맹이 반드시 좋은 동맹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동맹은 선택지를 빼앗아 갑니다. 거절할 수 없는 요구, 거부할 수 없는 조건, 벗어날 수 없는 의존. 여러분은 어떤 동맹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겨울밤이 내려앉았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과거부터 봐야 했습니다. 저는 중앙문서보관소에 열람 신청을 넣었어요.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한국과의 외교 및 군사 협력 관련 기록, 일체, 승인이 떨어지는 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보관소 지하 열람실은 형광등 불빛이 칙칙하게 내려앉는 곳이었어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두꺼운 서류 상자들 앞에 앉아서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문서철에서 멈췄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출범한 직후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경제는 바닥이었고 군인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죠.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생존이 급했으니까요. 그 시절 문서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무기 기술을 넘겼더군요. 전차 기술, 장갑차 설계도,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심지어 잠수함 관련 자료까지. 목록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우리가 이걸 팔았다고요? 당시 외무부 협상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퇴직한 고위 관료였는데 그의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한국 측은 현금 결제를 고집했다. 외상이나 물물 교환 제안을 모두 거절. 달러로 즉시 지불하겠다고 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달러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젊은 세대는 모를 겁니다. 루브르와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고 서방 국가들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국제통화기금은 굴욕적인 조건을 들이밀었고 유럽은 코웃음을 쳤죠. 그런데 한국이 현금을 들고 왔습니다. 볼코프 부국장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도 놀라더군요. 90년대 초에 한국이 그것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한국도 상황이 좋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여력이 있었지?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당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는 비쌌고 기술 이전은 꿈도 못 꿨죠.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붕괴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사가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후속 보고서들을 찾아봤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서 받은 장비를 철저하게 분석했더군요. 분해하고 역설계하고 원리를 파악한 다음 자체적으로 개선까지 했습니다. 1998년 정보부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이 도입한 대공 미사일 체계의 최신 운용 데이터를 입수. 놀랍게도 원본 사양 대비 명중률이 1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판 물건을 우리보다 더 잘 쓰고 있었다니. 이건 마치 중고차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그 차를 튜닝해서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한 격이었어요. 판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문서가 있었습니다. 1993년 외무부 내부회람 문서. 거기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거래국이지 수직 관계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할 것.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거래국, 수직 관계가 아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시절 우리 러시아가 무기를 넘긴 나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이고 그들이 을이었죠. 무기를 주면서 정치적 종속을 요구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대등한 거래를 전제로 왔어요. 현금을 내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가져가겠다고, 대신 정치적 간섭은 받지 않겠다고. 그게 한국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당시 상황이 워낙 급했으니까요. 페트로바 연구원에게 이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문서들을 넘기더니 중얼거렸어요. 이거 굴욕 아닙니까? 우리가 기술을 판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굴욕이 아닙니다. 왜요? 굴욕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건 거래였어요. 우리도 필요한 걸 얻었고
한국도 필요한 걸 얻었죠. 서로 체면을 지킨 거래. 페트로바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이득 본 거 아닙니까? 기술을 가져가서 발전시켰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그건 한국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국이 처음부터 종속 관계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나라의 외교적 본능인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한국은 90년대 초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이용해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정한 거래를 제안했죠.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해지니까 중국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거래가 아니라 종속을 원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과의 과거 협력 사례 재검토 필요. 이 국가는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굴욕 없는 거래를 성사시킨 드문 사례. 현재 상황에서 참고할 가치 있음. 볼코프 부국장이 그 보고서를 읽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다넬로프, 자네 요즘 한국에 꽂혔군.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 꽂혔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존심을 지켜왔는지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과거 문서를 뒤지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서 무기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뭘 했을까요? 그냥 창고에 쌓아뒀을까요? 아니면 전시용으로 굴렸을까요? 저는 군사정보국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군의 무기 운용 및 개발 관련 정보 일체.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도착했어요. 그걸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무기로. 단순히 쓰는 게 아니었어요. 분해하고, 측정하고, 비교 운용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표본을 다루듯이 우리 장비를 철저하게 해부하고 있었던 거죠. 볼코프 부국장을 불렀습니다. 그가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뭔가? 한국군 내부 운용 보고서입니다. 우리 정보망이 입수한 겁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적의 무기 체계는 기준점이자 개선의 출발점이다. 적의 무기가 기준점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의 무기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적의 무기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걸 만들려 했어요. 페트로바 연구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한국 방산 개발사 자료를 들고요. 다넬로프 고문님, 찾으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그녀가 책상 위에 펼친 건 한국 자주포 개발 역사였습니다. K9, 한국이 만든 자주포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 중 하나죠. 폴란드도 사갔고 호주도 사갔고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9의 개발 과정을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한국군은 우리 소련제 자주포를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ESU-152 계열 자주포의 사격 시스템, 장갑 구조, 기동 성능을 전부 분석했어요.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개선 목표로 삼았죠. 그 결과가 K9이었습니다. 저는 스펙 비교표를 봤습니다. 사격 속도, 명중률, 생존성, 전개 시간. 모든 항목에서 K9이 우리 자주포를 앞서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기술을 배워서 우리를 뛰어넘었다니. 볼코프 부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차도 마찬가지인가? 페트로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K2 흑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T-72 계열과 서방 전차들을 동시에 연구해서 양쪽의 장점을 결합했더군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한쪽 진영 무기만 합니다. 나토 국가들은 서방 무기만 알고 우리 동맹국들은 러시아 무기만 알죠. 상대방 무기는 두려움의 대상이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양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통해 소련 계열 무기를 이해하고 미국 동맹으로서 서방 무기도 운영하고 거기에 더해 직접 우리에게서 장비를 사와서 실험까지 했어요. 동서 진영의 무기 체계를 모두 이해하는 나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페트로바가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적을 이해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한 거네요. 저는 그 말이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공격이 아니었어요. 이해였습니다. 적의 무기를 증오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이해하려 했어요. 이해하면 두렵지 않아지거든요. 그리고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 하늘에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우리 러시아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적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압도하려 했죠. 더 큰 폭탄, 더 많은 전차, 더 강한 미사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뭘 겪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방 무기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한국군 보고서에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한 자만이 전장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장을 선택한다.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약소국은 보통 전장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강대국이 정해주는 대로 싸우죠. 그런데 한국은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전장을 고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볼코프 부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건가? 동서 양쪽 고객의 요구를 다 이해하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K9이 폴란드에서 인기 있는 이유, K2가 중동에서 관심받는 이유, 한국 방산이 급성장하는 이유, 전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우리게 최고다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안다고 말하죠. 동구권 출신 국가에게는 익숙한 운용 체계를, 서방 국가에게는 나토 호환성을 제안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사. 이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을까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기술력만이 아님, 동서 진영을 모두 이해하는 전략적 위치에서 비롯됨. 이는 우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페트로바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답을 몰랐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상대였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조용히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은 어떤 상대가 더 두렵습니까?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적입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당신을 관찰하는 적입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무섭습니다. 유럽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샀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과 협상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고 노르웨이까지 한국 방산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유럽 담당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유럽 국가들이 왜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하는 겁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독일이랑 프랑스 무기가 있는데 말이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유럽에는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있잖아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무기 체계들이 즐비한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는 걸까요? 볼코프 부국장이 유럽 국방장관 회의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넬로프, 이거 한번 봐. 자료를 펼치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독일 무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납품 지연, 가격 상승, 부품 수급 문제, 거기에 더해 정치적 부담까지. 독일은 무기 수출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인권 문제, 분쟁 지역 여부, 외교적 고려 사항들을 전부 따지죠. 그래서 계약을 해도 언제 취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이 보고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를 사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베를린 정치 상황이 바뀌면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쟁 위협 앞에서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고 군비 증강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전통 방산 강국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타난 겁니다. 페트로바 연구원이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유럽 국방 전문지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작동하는 선택지다. 지금 당장 작동하는 선택지. 이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술도 뛰어나지만 진짜 경쟁력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빠른 생산, 확실한 납품, 그리고 정치적 부담 없는 거래. 이탈리아와의 계약 내용을 입수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무기 수출국은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립니다.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경쟁자를 키워주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기술 이전에는 인색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조건에 포함시켰어요. 심지어 현지 생산까지 허용했습니다. 볼코프 부국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 바보인가? 기술을 왜 넘겨주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그림이 보이더군요. 한국은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겨주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얻습니까? 신뢰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한다는 인식, 한국과 거래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평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유럽 국방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건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에 확신을 사는 겁니다. 한국과 계약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물건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독일 무기를 3년째 기다리는 나라들에게 물어보세요. 의사결정의 확신. 저는 이 표현을 한참 동안 곱씹었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뭡니까? 그냥 쇳덩어리 아닙니까? 전차도, 자주포도. 결국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무기가 필요할 때 내 손에 있느냐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무기가 창고에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계약서만 들고 적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보다 신뢰를 팔고 있었어요. 페트로바가 물었습니다. 그럼 독일이랑 프랑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럽 방산 시장을 한국에 뺏기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독점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유럽 국가들에게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선택지.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선택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독일 무기밖에 없던 나라들에게 다른 옵션이 있다고 말해주는 존재. 볼코프 부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유럽에 공포를 팔았는데 한국은 유럽의 신뢰를 팔고 있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우리 러시아는 유럽에 무엇을 수출했습니까? 위협과 공포. 그래서 유럽이 군비를 증강하는 거죠. 하지만 그 군비 증강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우리가 유럽을 위협할수록 한국 무기가 더 팔리는 아이러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무기를 사고 싶습니까?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계약을 들이미는 나라? 아니면 걱정 마세요, 제때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나라?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명분이 아니라 성능을 팔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은 단순한 시장 확대가 아님 국제안보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의미함. 주목 필요. 북극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였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 이후 북극권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각국이 북극 항로와 자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죠. 저희 북방위기 분석실도 관련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쪽에서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핀란드가 새로운 쇠빙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생산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핀란드요. 쇠빙선 기술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왜 한국과 손을 잡는 걸까요? 볼코프 부국장도 의아해했습니다. 핀란드가 쇠빙선을 못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맞습니다. 설계는 핀란드가 담당합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 파트너로 선정된 거예요. 대량 생산, 쇠빙선을 대량 생산할 일이 뭐가 있나?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파고들었어요. 알고 보니 북극 항로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쇠빙선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물량이었죠. 그래서 설계는 자기들이 하되 실제 건조는 조선 능력이 뛰어난 나라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중국도 조선 강국입니다. 일본도 있고요. 왜 하필 한국? 페트로바 연구원이 기술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다넬로프 고문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철강 관련 정보예요.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극저온 특수 철강, 영하 160도 환경에서도 균열 없이 작동하는 철강 기술, 쇠빙선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북극해의 극한 환경에서 선체가 버티려면 이 기술이 필수예요. 그런데 이 철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뿐이라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기술 담당 분석관을 불러서 확인했어요. 이거 확실한 정보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극저온 환경에서 취성 파괴를 방지하는 특수합금 기술인데 이 수준의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는 현재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철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쇳덩어리 아닙니까?
첨단 기술하면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산업을 떠올리지 철강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설계도가 있어도 그걸 버텨낼 재료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집을 짓는데 벽돌이 부실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료가 기술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뿌리를 쥐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한국 기술이 투입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볼코프 부국장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넬로프, 미국 쪽 정보 봤나?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 산업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군함 몇 척 만드는 것도 버거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북극 경쟁이 가열되면서 쇠빙선이 급하게 필요해졌죠. 문제는 미국 내에서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한국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한국 기술진과 설비를 투입해서 미국 땅에서 한국 방식으로 배를 만들겠다는 계획.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조선 기술을 배우는 시대라니.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어요. 미국과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페트로바가 말했습니다. 결국 재료공학이 핵심이네요.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재료를 못 만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건 단순한 조립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부터 다른 거였습니다. 철강, 소재, 기초과학.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수십 년간 투자를 해왔던 거죠. 저는 우리 러시아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쇠빙선을 만듭니다. 세계 최대의 쇠빙선 함대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심 부품 중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서방 제재 이후로는 중국산으로 대체했는데 품질이 불안정합니다. 볼코프 부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 조립국이 아니었어. 기술의 뿌리까지 가진 나라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은 수출국처럼 보여요. 다른 나라 기술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파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재료부터 설계, 생산, 운용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였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조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니까? 뿌리를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만 봅니다. 화려한 잎사귀, 튼튼한 줄기. 하지만 정작 나무를 지탱하는 건 땅속에 숨겨진 뿌리예요. 한국은 뿌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완성품이 아닌 소재 기술에서 비롯됨. 극저온 특수 철강은 북극 전략의 핵심 자원이며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재검토 필요. 페트로바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없이는 북극 경쟁이 안 된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겠죠. 하지만 한국이 있으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른 편에 서면 우리는 훨씬 불리해지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강 하나가 외교를 바꾸네요. 그랬습니다. 철강 하나가 외교를 바꾸고 있었어요. 화려한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 기술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묵묵히 투자했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들려오는 시대. 그 얼음 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결국 누가 더 단단한 배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단단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한국에 접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크렘린 고위층에서 비공식 채널로 지시가 왔어요. 한국과의 군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내용이었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야 했습니다. 서방 제재 상황에서 한국과 대놓고 군사 협력을 논의할 수는 없으니까요. 볼코프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넬로프, 자네가 한국 분석을 맡았으니 이건도 자네가 담당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됐어요. 그동안 문서로만 분석하던 나라와 실제로 접촉할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접촉은 제3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국 측 실무자와 비공식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정중했어요. 매우 정중했습니다. 거절하면서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상황이 바뀌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죠. 우리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자기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구나. 상대방에게 거절당했는데도 불쾌하지 않은 거절. 문이 닫혔는데도
다시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한국은 그런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분석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관련 보고서는 공유받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조건 목록이 있었어요. 가격은 전년 대비 20% 인상, 물량은 중국이 원하는 만큼만 제공, 기술 문서 전면 공개 의무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3국 수출 시 베이징 사전 승인 필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종속 조건이었어요. 볼코프 부국장이 그 보고서를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넬로프, 이거 봤나?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동맹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저들에게 우리는 이용 대상이지 파트너가 아니야. 며칠 후 내부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외관계 분석실, 군사정보국, 경제안보팀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배석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어요. 각 부서에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하나같이 암울한 내용이었죠. 통신 장비의 70%가 중국산, 반도체 수입의 80%가 중국 경유, 심지어 군수품 부품 중 상당수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안보팀장이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협력이 아닙니다. 흡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약해질수록 중국의 요구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절할 힘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우리 경제는 완전히 베이징에 종속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란 게 뭘까요? 원하는 걸 힘으로 얻어내는 나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 러시아는 강대국입니까? 우리는 중국에게 원하는 걸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구걸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 구걸에 조건을 달았죠. 더 많이 내놓으라고, 더 낮은 자세로 오라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볼코프 부국장과 복도를 걸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쉽지 않아. 그래도 한국은 최소한 예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볼코프 부국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다넬로프. 예의를 지킨다는 건 상대방을 동등하게 본다는 뜻이거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 요청을 거절했지만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반면 중국은 우리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우리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 협력입니까? 페트로바 연구원이 나중에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과의 접촉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서방 편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서방 편이 아닙니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미국에 종속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자세요? 중국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한국은 악수를 청해요. 같은 거래라도 자세가 다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우리가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적대적이고 유럽은 제재 중이고 중국은 우리를 삼키려 해요. 한국만이 유일하게 요청이 가능한 상대입니다. 요청이 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이라면 요청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약소국은 요청해도 무시당하죠. 하지만 대등한 관계에서는 요청이 가능해요.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고 수락할 수도 있는. 그게 진짜 외교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과의 채널은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유일한 수평적 협력 가능성임. 중국과의 관계가 종속적 성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외교적 다변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 볼코프 부국장이 그 보고서를 읽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말대로야. 한국만이 우리에게 거래의 형식과 존중을 동시에 유지하게 해주는 나라야.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됐느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너무 오랫동안 강대국의 자존심에 갇혀 있었어요. 작은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게 완전히 흡수되느냐, 아니면 한국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미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크렘린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그게 문제였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건
트럼프의 또 다른 폭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산 생산 라인 독점 계약을 요구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모든 무기 생산 능력을 미국 우선으로 돌리라는 압박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요구를 수락하면 우리가 그동안 타진해온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니었어요. 유보였습니다. 볼코프 부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한국 외교부 성명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또 시간을 끌고 있군. 네. 하지만 이번에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저는 성명 내용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원칙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스도 노도 아니잖아요. 볼코프 부국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식 외교야. 문을 닫지 않으면서 열지도 않는 거지.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서 열지도 않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 강대국의 요구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굴복하거나 대항하거나. 그런데 한국은 제3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것. 상황이 바뀔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 트럼프는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는 즉각적인 복종에 익숙한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안보팀에서 작성한 건데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LNG 해상 수송 기술. 극저온 액화 천연가스를 장거리로 안전하게 운송하는 기술인데 이걸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에너지 담당 분석관을 불러서 확인했어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한국만 가능하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가스를 액화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운송해야 합니다. 선체 기술, 단열 기술, 화물창 기술이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가능해요. 현재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북극 철강에 이어서 에너지 수송까지 한국이 쥐고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페트로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없이는 뭘 해도 불완전하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도 에너지를 수송해도 북극을 개발해도 한국의 기술 없이는 완성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국제 언론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강대국. 어느 유럽 매체가 한국을 그렇게 불렀어요. 영토는 작지만 기술과 산업에서는 강대국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군사력으로 세계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들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나라.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볼코프 부국장이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크렘린 내부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다넬로프, 이거 자네가 작성한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최종 보고서야. 상부에 올라갈 문서지. 저는 긴장하며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러시아는 선택지를 모두 지운 자이고 한국은 끝까지 남긴 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선택지를 지운 자, 선택지를 남긴 자. 우리 러시아가 뭘 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유럽을 위협하면서 나토를 결속시켰죠. 중국에 기대면서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택지를 지워온 거예요. 스스로.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했어요. 서방 편이면서도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닫지 않았죠.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겁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소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쪽에 완전히 붙거나 아니면 모든 쪽과 대화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첫 번째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붙은 쪽이 망하면 같이 망하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어렵습니다. 모든 쪽에서 압박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남으면 가장 강해져요. 모든 쪽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한국은 두 번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립은 회피가 아니다. 결정적 순간을 기다린 전략이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을 기다린 전략.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미국이 압박해도, 중국이 위협해도, 러시아가 손을 내밀어도 성급하게 한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나라가 한국을 호출하고 있어요. 미국은 방산 협력을 요청하고
유럽은 무기를 사가고 심지어 우리 러시아까지 비공식 채널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무시받던 작은 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이것이 선택의 역설입니다. 선택을 미룬 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며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막다른 길을 향해서. 반면 한국은 여전히 넓은 광장에 서 있습니다. 사방으로 열린 길 위에서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볼코프 부국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다넬로프, 자네 생각에 한국은 왜 이렇게 된 걸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아서는 아닐 겁니다. 한국은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방이 거인들이었죠. 살아남으려면 유연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면 안 된다는 걸 역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된 건가? 아니요.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은 겁니다. 그게 진짜 강함 아닐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란 뭘까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라, 영토가 넓은 나라, 핵무기를 가진 나라?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강대국은 선택지를 가진 나라예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나라. 문을 닫지 않은 나라.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조용하지만 필수적인, 무시받았지만 결국 호출되는. 저는 알렉산드르 다넬로프입니다. 러시아 전략분석 총국 선임 고문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선택지를 끝까지 남긴 자,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웃게 될 겁니다.